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비록 연휴이긴 하지만 한 주 동안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간략하게 일정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번 주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네, 무난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주요 데이터들이 다 좀 지연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 또는 다른 일정들 좀 제가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목요일까지 휴장이죠. 그 와중에 중국이라든지 대만,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간혹 띄어서 휴장 일정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고,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맛보기로 월요일부터 보면 컨스텔레이션 브레인즈라든지 화요일 매코믹, 그리고 목요일 가면 펩시코나 델타항공 이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10월 9일 목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귀금속과 관련한 특히 금, 은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 주간 이슈 중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특히 이 오펙 플러스와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마켓 스냅샷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채금리 하방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새 정부 이후에 정부 재정 확장 정책들을 이제 펼치면서 약간 재정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덮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달러 인덱스 주요 통화국들의 움직임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통화, 특히 일본 엔화라든지 호주 달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소폭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원환율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죠. 1,400원 수준 좀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멘텀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내 경제에 대한 체력 또는 증시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의구심들이 좀 외환시장에 그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글로벌 상품단에서 보면 미국 천연가스라든지 은가격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도 좀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암호화폐 쪽도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금 난리가 아니죠. 10월 들어서자마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반도체를 지금 어제와 오늘 단 2거래일 동안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까지 보면 거의 한 2조 가까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7조 원 넘게 반도체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10월 이제 이틀 됐는데 거의 이제 외국인들이 9조 원 넘게 반도체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주가 흐름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9월 중순경에 모건스탠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관련한 이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 성장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DRAM이라든지 즉 레거시 메모리 쪽도 상당한 수요, 진작, 증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메모리 시장이 전체적인 초호황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죠. 실제 9월로 한번 저희가 복귀를 해보면 국내 반도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HBM3 퀄 테스트를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받지 못했던 걸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게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 AI CEO인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HBM을 대거 공급해달라는 이런 협력
의사도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모멘텀이든지 또는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게 과거에 2016년, 18년 반도체 메모리 과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국면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 시점과 한번 비교해서 좀 보면 물론 이제 작년부터 올 5월까지 약간 외국인들의 투매가 좀 나타나는 모습도 있긴 했었지만 그 흐름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금 이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수출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수출 데이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월부터 9월 누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 대비로 보면 거의 한 17%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9월 반도체 수출이 무려 166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이거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5, 6% 정도까지 올라왔고 또 하나는 작년과 올해 1월부터 9월 같은 기간으로 좀 비교해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수출에서의 비중이 작년에는 약 20%에서 올해는 23%로 약 3%포인트 정도 더 비중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의 월별 수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수를 조정하지 않은 명목 수출 증가율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12.7% 증가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있었죠. 그래서 영업일수가 20일이었고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 24일이죠. 그래서 영업일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영업일수를 조정해 보면 좀 아쉽게도 영업일수를 조정한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6.1%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려스러운 건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 연휴가 꽤 길죠. 네, 꽤 길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10월 수출에 대한 우려가 약간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 가격과 관련한 또는 은 가격과 관련한 부분들 좀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 보면 금 가격이 41%나 상승을 했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55%나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요 벤치마크인 미국 지수들 S&P 500이나 나스닥 또는 매그니피센트 7과 한번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이 지수들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금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걸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냐면 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내의 금 관련 ETF들의 보유 자산 또는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요. 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ETF들이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연초 대비로 보면 대략 500톤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금 수요를 좀 더 진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금융시장 내에서의 ETF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또는 주요 선진국이 아니라 뭐 폴란드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신흥국과 관련한 중앙은행에서 금 보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달래로 인도 같은 경우가 지난 9월 금과 은 수입량이 8월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 점에서 보면 글로벌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주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항상 귀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저희가 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왜 안전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냐면 보시다시피 금은 어떻게 보면 담보 가치가 꽤 높기도 하고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격 변동성에 대한 이제 이 리스크라기보다는 뭐 정치 리스크라든지 또는 청산 리스크라든지 카운터파티, 즉 상대방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 가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 가격 같은 경우가 가격 탄력성이 금보다 훨씬 더 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거가 아니라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도 올라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75년 이후부터 쭉 은가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 항상 이렇게 좀 급등락을 하는 사례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수차례 있었는데 그 시점들 한번 저희가 좀 비교해 보면 과거에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2010년도에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물론 그 앞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있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뭔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시장 내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시스템 변화를 동반하는 약간 위험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었죠. 그러면 지금은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는 질문을 좀 던져주고 있는 가격 상승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점들을 저는 좀 보면서 최근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하게 풀려 있기도 하거든요. 미국의 M2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위험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금이나 은 같은 다른 대체 자산 또는 안전 자산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는 신뢰 가능하고 또는 담보 가치가 있는 시스템 내가 아니라 시스템 바깥의 자산을 찾으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로 관세를 이제 확대하는 이제 정책들도 발표하기도 했죠. 이런 점은 추가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제 9월 이후에 보면 러시아와 유럽 간에 약간 지정학적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좀 내용 보고서 내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지정학적 이슈와 연관지어서 볼만한 부분이 뭐냐면 유가와 관련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펙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을 하면서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유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그게 바로 베이비 드릴 베이비 정책이었죠. 그걸 통해서 유가를 하락시키고 이를 통해서 물가 안정화를 이뤄내겠다. 지금까지는 맞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미국이 잠깐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금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기준으로 1350만 배럴 하루에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펙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계속해서 감산 조치를 취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 4월부터 감산에서 점진적인 증산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펙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 대비로 봤을 때보다 현재는 대략 합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만 배럴 정도 더 증산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공급을 늘리고 오펙도 공급을 늘리죠. 그러면 글로벌 원유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0달러대였던 거에 지금은 배럴당 6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전체 가솔린 소매 평균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로 보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좀 더 공급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둔화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유가 하방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을 예정이긴 한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는 지금 미국 금융시장 내의 유동성 점검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정부, 연방정부의 재정과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해놨으니까요.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10월 13일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